모든 보모들은 억만장자의 새 쌍둥이를 포기하고 단 하룻밤 만에 절망 속에 도망쳤다. 그러던 중 휠체어를 탄 한 여자가 나타났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굳건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모든 함정을 차분히 맞서며 공격을 교훈으로 조롱을 당황스러운 침묵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소녀들에 대한 승리로 보였던 것은 사실 더 깊은 싸움, 자존심, 과거, 그리고 사랑에 대한 두려움과의 싸움이었다. 강남의 가장 호화로운 저택 중 하나인 김준호의 집은 외부적으로는 완벽했다. 화려한 정원, 최첨단 보안 시스템,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망을 자랑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어떤 가정교사도 김준호의 세 딸과 하룻밤 이상을 견디지 못했다는 것이다. 모두 울면서 떠났고 짐을 끌며 욕설을 퍼부었다. 세 쌍둥이 소녀들, 김서연, 김지우, 김은혜는 야생적인 기질로 각각의 새로운 가정교사의 도착을 잔인한 게임으로 변모시켰다. 함정을 설치하고 모욕을 발명하고 타인의 고통을 마치 공연처럼 웃어넘겼다. 그들의 아버지 김준호는 대한민국 최대 전자기업 중 하나인 김테크의 CEO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어떤 경쟁자도 꺾을 수 있었지만 자신의 딸들의 반항적인 마음을 꺾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이 그를 갉아먹고 있었다. 또 한 명의 가정교사가 떠났어요, 사장님. 집안일을 관리하는 박관리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준호는 창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몇 번째인가? 7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단 3시간 만에 떠났어요. 소녀들이 그녀의 옷에 물감을 부었답니다. 몇 년 전 아내의 부재 이후 공허함이 집 구석구석에 자리 잡았다. 어떤 비싼 장난감, 호화로운 여행, 약속도 잃어버린 사랑을 대체하지 못했다. 김준호는 아내의 마지막 간청을 기억했다. 아이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하라는 것. 하지만 딸들 앞에서 그는 자신이 약하고 패배하고 사랑 없는 훈육이나 훈육 없는 사랑을 제공할 수 없다고 느꼈다. 도망치는 각 가정교사는 그의 실패의 또 다른 증거였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준호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옛 친구 이진우에게 말했다. 이진우는 대학 시절부터의 친구로 지금은 유명한 심리학자였다.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아요. 사업에서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지만 내 딸들은 그들은 마치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준호. 이진우가 말했다. 그들은 단지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를 뿐이에요.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최고의 학교, 최고의 옷, 최고의 모든 것을. 하지만 당신은 그들에게 자신을 주지 않았어요. 이진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아내를 잃은 후 일에 자신을 묻었어요. 그들은 아버지가 필요해요. 그저 공급자가 아니라. 김준호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는 일과 성공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정의했다. 감정적인 문제는 항상 아내의 영역이었다. 그녀가 없어진 지금 그는 길을 잃은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그의 비서 정소희가 그를 사무실에서 찾아왔다. 사장님, 새로운 가정교사 후보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력서가 인상적이에요. 김준호는 흥미 없이 서류를 훑어보았다. 박민주, 서울대학교 특수교육학과, 5년간의 문제 아동지도, 경험. 그는 갑자기 멈추었다. 휠체어를 사용한다고요? 정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몇 년 전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추천서는 놀랍습니다. 특히 어려운 아이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요. 김준호는 의심스러웠다. 3명의 힘센 10대를 다루기 위해 휠체어를 탄 여성을 고용한다는 생각은 터무니없어 보였다. 그녀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적어도 그녀를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정소희가 제안했다. 지금까지 시도한 다른 모든 것이 실패했잖아요. 김준호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어쨌든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날 오후 박민주가 김준호의 저택에 도착했다. 32세의 그녀는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단순하지만 세련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조용한 힘이 있었고 그녀가 휠체어를 능숙하게 조작하는 모습은 독립적인 성격을 보여주었다.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그녀가 인사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준호는 그녀의 강한 악수에 놀랐다. 박민주 씨, 직접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딸들은 까다롭습니다.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저는 까다로운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보통 가장 흥미로운 사람들이 되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새 쌍둥이가 계단 위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 새로운 희생자가 도착했네. 서연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있어. 지우가 흥분해서 속삭였다. 이건 너무 쉬울 거야. 은혜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가 다치게 하진 말자. 그냥 떠나게만 하자. 물론이지. 서연이 동의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위험한 빛이 있었다. 우리는 단지 그녀가 우리에게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야. 민주는 인터뷰 후 저택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복도를 따라 휠체어를 밀며 방들을 살펴보았다. 화려한 장식과 값비싼 예술품들이 있었지만 그녀는 가족 사진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유일한 가족 사진은 5년 전쯤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김준호, 그의 아내, 그리고 더 어렸을 때의 새 쌍둥이가 함께 있는 모습이었다. 아이들의 어머니는 5년 전에 우리를 떠났습니다. 김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뺨이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유감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 충분히 있어주지 못했어요. 그가 인정했다. 일에 너무 몰두했죠. 그리고 지금은 그들이 저를 필요로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종종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민주가 말했다. 특히 큰 상실을 경험했을 때요. 그들의 행동은 도움을 구하는 외침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동안 새 쌍둥이는 이미 첫 번째 장난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민주의 침실 문에 양동이를 설치했다. 그녀가 문을 열면 물이 쏟아지도록. 당신이 원하신다면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민주가 제안했다. 김준호는 망설였다. 정말 확실합니까? 우리 그들은 가정교사들을 견디기 힘들게 만듭니다. 민주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김 사장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김준호는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결단력, 강인함, 그리고 그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종류의 용기. 어쩌면 이 여성이 그의 깨진 가족을 다시 모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렇다면 내일 뵙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민주가 떠난 후 새 쌍둥이는 그들의 침실에 모였다. 그녀는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서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이전의 모든 가정교사들을 내쫓았듯이. 하지만 그들 모두 알지 못했던 것은 박민주가 그들이 이제까지 만난 어떤 가정교사와도 다르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도착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주는 정확히 8시에 김준호의 저택에 도착했다. 그녀는 작은 여행 가방만 가져왔고 휠체어를 타고 우아하게 정문으로 향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집 관리인인 박 씨가 그녀를 맞이했다. 박민주 선생님, 어서 오세요. 그가 인사했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습니다. 보통 10시쯤 일어나요.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박 씨. 하지만 오늘부터는 일정이 바뀔 거예요. 아이들은 8시 30분에 아침 식사를 위해 내려올 거예요. 박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선생님, 아이들이 그렇게 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어려울 거예요. 걱정 마세요. 민주가 자신감 있게 말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안내되었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문 위에 설치된 물 양동이를 발견했다. 재빠르게 그녀는 자신의 우산을 꺼내 펼쳤고 물이 쏟아졌을 때 완벽하게 막아냈다. 그 다음 그녀는 침대로 향했는데 침대 시트를 걷어보니 그 아래 젤리가 가득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면서도 미소를 지었다. 창의적이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아직 초보 수준이야. 민주는 침대를 정리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곧바로 새 쌍둥이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첫 번째 방의 문을 세게 두드렸다. 일어날 시간이에요, 김서연 양. 그녀가 명랑하게 외쳤다. 아침 식사는 30분 후에 시작해요. 침대 속에서 몸을 웅크린 서연은 베개를 머리 위로 끌어당겼다. 사라져요. 난 10시 전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방 안으로 휠체어를 밀고 들어갔다. 그녀는 창문으로 가서 커튼을 활짝 열었다. 밝은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아름다운 아침이네요. 그녀가 말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할 첫날이고 많은 것을 해야 해요. 서연은 베개 밑에서 신음했다. 당신 오늘 밤이 되기 전에 울면서 떠날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요. 민주는 그저 웃었다. 우리 내기할까요? 내가 일주일 동안 남아있으면 당신은 내가 정한 아침 일정을 따라야 해요. 내가 떠나면 당신이 이겨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서연은 베개 밑에서 나와 의심스러운 눈으로 민주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그런 내기를 하겠다고요? 물론이죠. 민주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제 옷 입고 내려와요. 아침 식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비슷한 대화가 다른 두 자매의 방에서도 이어졌다. 놀랍게도 세 쌍둥이 모두 8시 30분에 식당에 나타났다. 물론 그들은 짜증이 나 있었고 사납게 쳐다보았지만 그들은 그곳에 있었다. 김준호는 아침 일찍 출근하기 전에 빠르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딸들이 식당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너희들이 일어났구나, 그가 말했다. 이렇게 일찍은 본 적이 없는데. 새로운 간병인 때문이에요. 서연이 눈을 굴리며 말했다. 그녀는 정말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김준호는 민주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하고 있었다. 인상적이네요. 그가 민주에게 말했다. 어떻게 그들을 일으켰죠? 우리는 작은 거래를 했어요. 민주가 단순하게 대답했다. 아침 식사 후 민주는 아이들에게 그날의 계획을 설명했다. 오늘은 서로를 알아가는 날이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 대해 알고 싶고 여러분도 저에 대해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당신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아요. 지우가 불평했다. 당신은 곧 떠날 거잖아요. 그렇게 확신하나요? 민주가 물었다. 왜 그렇게 모든 가정교사를 쫓아내고 싶어 하죠? 세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좋아요. 민주가 계속했다. 그럼 게임을 하나 해볼까요? 각자 질문을 하나씩 할 수 있어요. 정직하게 대답할게요. 그 다음엔 제가 질문할 차례예요. 어떤 질문이든요. 은혜가 처음으로 흥미를 보였다. 어떤 질문이든요. 민주가 확인해 주었다. 왜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서연이 바로 물었다.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3년 전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제 다리는 더 이상 저를 지탱할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제 휠체어는 제가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게 해줘요. 부모님은요? 지우가 물었다. 제 부모님은 제가 대학생일 때 모두 병으로 떠나셨어요. 지금은 저 혼자예요. 남자친구 있어요? 은혜가 갑자기 물었다. 민주는 웃었다. 지금은 없어요. 제 마지막 관계는 사고 직후에 끝났어요. 그는 제가 휠체어를 타게 된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쌍둥이들은 민주의 솔직함에 놀란 듯했다. 그들은 그녀가 질문을 피하거나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이제 제 차례네요. 민주가 말했다. 어머니에 대해 그리운 점이 뭐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세 자매는 얼어붙었다. 서연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다. 당신이 어떻게 감히 어머니에 대해 물어봐요? 그녀가 소리쳤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저는 모르죠. 민주가 조용히 인정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머니는 분명 놀라운 분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분에 대해 알고 싶어요. 은혜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엄마는 항상 잠자기 전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프기 전에는 우리를 학교에 데려다 주시고 데리러 오셨죠. 지금은 운전기사가 우리를 태우러 와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어려운 변화였을 거예요. 그들의 대화는 지우가 갑자기 일어나 방을 뛰쳐나가면서 중단되었다. 서연은 그녀를 따라갔고 은혜만 망설이다가 결국 그녀도 따라갔다. 그날 오후 세 쌍둥이는 민주에게 또 다른 장난을 계획했다. 그들은 그녀의 휠체어 바퀴에 끈적끈적한 접착제를 바르기로 했다. 서연이 접착제 병을 들고 있는 동안 은혜가 갑자기 멈춰섰다.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녀가 말했다. 그녀가 다칠 수도 있어. 그래서 서연이 도전적으로 물었다. 그녀도 결국 우리를 떠날 거야. 그들 모두 그랬잖아. 하지만 그녀는 적어도 우리에게 정직했어. 은혜가 주장했다.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를 아이처럼 대하지 않았어. 지우는 양쪽을 번갈아 보다가 마침내 말했다. 은혜가 맞아. 휠체어는 건드리지 말자. 다른 방법으로 그녀를 시험해보자. 그래서 그들은 계획을 바꿨다. 대신 그들은 민주의 방에 들어가
그녀의 짐을 뒤지기로 했다. 아마도 그들은 그녀에 대한 뭔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가 실제로는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녀가 이 일을 원하는지. 그들이 민주의 방에 몰래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녀의 소지품이 놀라울 정도로 적다는 것을 발견했다. 몇 벌의 단순한 옷 몇 권의 책, 그리고 작은 사진 앨범. 호기심에 그들은 앨범을 열었다. 첫 번째 사진은 젊은 민주와 그녀의 부모로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서 있었고 웃고 있었다. 다음 페이지에는 민주와 한 남자의 사진이 있었다. 아마도 그녀의 전 남자친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민주가 어린 소년을 안고 있는 사진을 발견했다. 그녀에게 아들이 있었나 봐. 은혜가 속삭였다. 그들은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민주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뭘 찾고 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단지 호기심이 있는 것처럼. 쌍둥이들은 당황했다. 보통 가정교사들은 분노했을 것이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거나 김준호에게 알렸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는 그저 기다렸다. 이 사진 속 소녀는 누구예요? 지우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민주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제 아들이었어요. 진수라고 해요. 그는 제가 사고를 당했을 때 차 안에 있었어요. 그는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쌍둥이들은 서로를 쳐다보았고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꼈다. 죄송해요. 은혜가 마침내 말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다음에는 그냥 물어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숨길 것이 없어요. 그녀는 사진 앨범을 가져와 소파에 앉았다. 와서 같이 볼래요? 제 인생에 대해 더 많이 말해줄게요. 놀랍게도 세 자매는 그녀 주위에 모여 앉았다. 처음으로 그들은 실제로 누군가의 말을 듣고 싶어 했다. 그날 저녁 김준호가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의 세 딸이 거실에서 민주와 함께 앉아 있었고 그들은 실제로 웃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는 나중에 민주에게 물었다. 우리는 단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때로는 그게 필요한 전부예요. 그날 밤 쌍둥이들은 민주를 내쫓을 그들의 계획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들은 아직 그녀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들은 적어도 그녀에게 기회를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며칠 동안 민주와 세 쌍둥이 사이에는 미묘한 힘겨루기가 계속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그녀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장난은 점점 덜 악의적이 되어갔다. 그들은 그녀의 휠체어에 장식을 붙이고 그녀의 커피에 소금을 넣었다. 하지만 민주는 모든 도전을 우아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휠체어 장식에 감사하며 개성을 더해줘서 고마워요라고 말했고 짠 커피를 마시며 간이 부족했는데 고마워요라고 말했다. 아침 식사 시간에 민주는 그들에게 그날의 계획을 설명했다. 오늘은 야외 활동을 할 거예요. 우리는 한강 공원에 소풍을 갈 거예요. 소풍이요? 서연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정말요? 그냥 공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은 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민주가 설명했다. 세상에 대해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은 완벽한 날씨예요. 쌍둥이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런 종류의 가족 활동을 하지 않았다. 아빠도 올 거예요? 은혜가 조용히 물었다.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저는 이미 당신 아버지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점심시간에 우리를 만날 거예요. 이 말에 세 자매는 놀라워했다. 그들의 아버지는 거의 일해서 시간을 내지 않았다. 그가 정말 올까요? 지우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항상 약속을 취소해요. 그는 올 거예요. 민주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어요. 공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강가의 아름다운 장소에 자리를 잡았다. 민주는 피크닉 바구니를 가져왔고 소녀들은 돗자리를 펴는 것을 도왔다. 그들은 여전히 조금 어색했지만 이전의 적대감은 사라진 것 같았다. 당신은 휠체어를 타고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서연이 물었다. 민주는 웃었다. 적응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것이 제 삶의 현실이고 저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문제에 집중하는 대신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해요.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저희 어머니도 그랬을까요? 적응했을까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저는 당신의
어머니를 알지 못했지만 그녀가 당신과 당신의 자매들 그리고 아버지를 매우 사랑했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요. 그러니까 당신도 우리를 떠날 거네요. 지우가 결론지었다. 제가 여기 있는 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민주가 약속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김준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소녀들은 점점 더 조용해졌고 특히 은혜는 자주 시계를 확인했다. 그는 오지 않을 거예요. 서연이 마침내 말했다. 그는 항상 그래요. 민주는 그들의 실망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그때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다. 그것은 김준호였다. 민주 씨,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다. 긴급한 회의가 생겼어요. 저는 김 사장님, 민주가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의 딸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당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 거래는 매우 중요해요. 당신의 딸들보다 더 중요한가요? 민주가 조용히 물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김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30분 안에 거기 갈게요. 민주가 전화를 끊었을 때 그녀는 새 쌍둥이가 그녀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지우가 물었다. 그는 올 거예요. 민주가 말했다. 이번에는요, 놀랍게도 25분 후 김준호가 공원에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풀려 있었다. 그는 약간 불편해 보였지만 그는 거기에 있었다. 아빠, 은혜가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다. 김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죄송해요, 늦어서. 여러분이 나를 위해 음식을 남겨놓았으면 좋겠네요. 그들은 함께 점심을 먹었다. 처음에는 대화가 어색했다. 김준호는 비즈니스 통화를 몇 번 확인했지만 민주의 단호한 시선을 받고 전화기를 멀리 두었다. 점차적으로 분위기가 풀렸다. 김준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고 쌍둥이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아빠, 이거 알아요? 지우가 흥분해서 말했다. 제가 과학 경시대회에서 이겼어요. 한 달 전에요. 김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나는 몰랐어. 축하해, 지우야. 저도 피아노 콩쿠르에서 2등을 했어요. 은혜가 조용히 덧붙였다. 그리고 서연이 미술 전시회에 그녀의 작품이 선정되었어요. 지우가 자매를 가리키며 말했다. 김준호는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 그는 이 모든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딸들의 삶에 얼마나 관여하지 않았는지 깨달았다. 정말 미안해. 그가 진심으로 말했다. 내가 더 많이 있었어야 했는데. 민주는 조용히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지만 그것은 좋은 시작이었다. 피크닉 후 그들은 공원을 산책했다. 민주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속도를 쉽게 따라잡았다. 사실 그녀는 종종 소녀들과 경주를 했고 그들을 놀라게 했다. 와, 당신은 정말 빨라요. 지우가 감탄했다. 민주는 웃었다. 휠체어를 몇 년 동안 타다 보면 팔 근육이 꽤 발달하게 돼요. 그들이 놀이터를 지나갈 때 어린아이들이 그네와 미끄럼틀에서 놀고 있었다. 민주는 은혜가 그들을 바라보는 것을 알아차렸다. 가서 놀고 싶어요? 그녀가 물었다. 은혜는 당황했다. 아니요, 저는 이제 어린애가 아니에요. 재미있는 것을 위해 나이 제한은 없어요. 민주가 말했다. 내가 너희 나이였을 때 나는 여전히 그네 타는 것을 좋아했어. 서연이 코웃음을 쳤다. 그건 어린애 같아요. 때로는 어린애처럼 행동하는 것도 괜찮아요. 민주가 말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이 즐거움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김준호는 놀이터를 바라보며 갑자기 기억에 잠겼다. 너희 어머니는 항상 너희들을 이 공원에 데려오곤 했어. 너희가 5살 때였지. 그녀는 항상 너희와 함께 미끄럼틀을 탔어. 쌍둥이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아버지는 거의 그들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정말요? 은혜가 물었다. 김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래, 그녀는 너희들과 함께 노는 것을 좋아했어.
그녀는 항상 아이들은 오직 한 번만 어리다라고 말했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놀랍게도 은혜가 갑자기 달려가 그네에 앉았다. 누가 나를 밀어줄래? 지우는 웃으며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심지어 서연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들과 합류했다. 김준호는 민주 옆에 서서 그의 딸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았다. 오랜만에 그들이 웃는 것을 봐요. 그가 말했다. 그들은 아직 아이들이에요. 민주가 대답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을 잊었을 뿐이죠. 당신은 어떻게 그들과 이렇게 빨리 관계를 맺었나요? 김준호가 물었다. 다른 가정교사들은 모두 실패했어요. 민주는 잠시 생각했다. 저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들의 분노, 그들의 슬픔, 그들의 반항까지도요. 그들이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권위 있는 인물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김준호는 부끄러워 보였다.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민주가 그에게 상기시켰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이 필요해요. 그날 저녁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확실히 달랐다. 새 쌍둥이는 예전처럼 자신들의 방으로 달려가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거실에 머물러 그날의 사진을 보며 웃었다. 김준호는 자신의 사무실로 가려고 했지만 잠시 멈추었다. 대신 그는 딸들과 함께 소파에 앉았다. 내일 시간이 있으세요? 그가 민주에게 물었다. 저는 사무실에서 몇 가지 일을 취소할 수 있어요. 아마도 우리는 또 다른 가족 활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그것은 좋은 생각이에요. 그날 밤 민주가 자신의 방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은혜였다. 들어와도 될까요? 그녀가 물었다. 물론이지. 민주가 대답했다. 은혜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와 민주의 침대 끝에 앉았다. 오늘 즐거웠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도 그랬어. 민주가 미소를 지었다. 아빠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은혜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오늘 정말로 우리와 함께 있었어요. 정신적으로도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들을 사랑해요. 그는 단지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잊었을 뿐이에요. 은혜는 잠시 침묵했다. 우리가 당신에게 너무 나쁘게 굴었어요. 모든 가정교사들에게요. 하지만 특히 당신에게요. 당신의 상황 때문에. 괜찮아요. 민주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우리 모두 때로는 상처받은 마음으로 행동해요. 은혜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필요로 하는 한 역이 있을 거예요. 이 말에 은혜는 갑자기 일어나 민주를 꼭 안았다. 이것은 그들 사이의 첫 번째 진정한 신체적 접촉이었다. 민주는 놀랐지만 곧 그녀도 은혜를 안아주었다. 문 밖에서 서연과 지우가 몰래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혼란과 희망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아직 민주를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녀가 다른 가정교사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는 정말로 그들 곁에 머물 수도 있었다. 다음 주 동안 김준호의 저택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변화들이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더 많은 웃음소리, 저녁 시간에 함께 보내는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이상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김준호는 더 자주 집에 있었고 새 쌍둥이는 더 이상 끊임없이 싸우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얼어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녹기 시작한 것 같았다. 민주는 소녀들과 루틴을 확립했다. 아침에는 공부, 오후에는 야외 활동, 그리고 저녁에는 가족 시간. 처음에는 서연이 이러한 구조에 가장 저항했지만 심지어 그녀도 점차 적응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무엇을 공부할 거예요? 서연이 아침 식사 후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약간의 도전적인 톤이 있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호기심도 섞여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것을 해볼 거예요. 민주가 대답했다. 여러분은 저에게 그림을 그리는 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우리가요? 지우가 놀라서 물었다. 하지만 서연이 우리 중에서 예술가예요.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가르칠 것이 있어요. 민주가 설명했다. 서연은 그림 기술을 가르칠 수 있고 지우는 과학에 대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으며 은혜는 음악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글쎄, 저는 삶에 대해 조금 알고 있어요. 서연은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저는 당신에게 그림을 가르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엄격한 선생님이에요. 그것을 기대하고 있을게요. 민주가 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정원에 이젤을 설치했다. 서연은 매우 진지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민주에게 연필 잡는 법부터 기본적인 형태와 음영까지 가르쳤다. 지우와 은혜도 참여했고 곧 그들 모두 자신만의 스케치를 하고 있었다. 민주 씨, 당신은 이것을 너무 단단히 잡고 있어요. 서연이 지적했다. 더 가볍게 손목에서 움직임이 나와야 해요. 민주는 지시를 따랐다. 이렇게요? 더 나아졌어요. 서연이 승인했다. 당신은 생각보다 빨리 배우네요. 나는 좋은 선생님이 있으니까요. 민주가 대답했다. 서연은 이 칭찬에 살짝 얼굴을 붉혔다. 누군가가 그녀의 예술적 재능을 진지하게 대해준 것은 오랜만이었다. 그날 오후 김준호가 예상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그는 정원에서 그림 수업이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고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다. 아빠, 은혜가 그를 발견하고 외쳤다. 와서 우리와 함께 그림 그려요. 김준호는 망설였다. 나는 그림을 그리지 못해. 괜찮아요, 서연이 말했다. 저희가 가르쳐 드릴게요. 놀랍게도 김준호는 그들과 합류했다. 그는 오랫동안 양복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지 않았고 단순히 재미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도 오랜만이었다. 그의 그림 실력은 끔찍했지만 그는 딸들과 함께 웃었고 그것이 중요했다. 저녁 식사 후 그들은 거실에 모여 그날의 예술 작품을 평가했다. 아빠의 그림은 확실히 독특하네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맞춰볼래? 김준호가 도전했다. 새 쌍둥이는 그의 추상적인 낙서를 살펴보았다. 코끼리? 은혜가 추측했다. 나무? 지우가 시도했다. 폭발하는 공장? 서연이 말했다. 김준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우리 집이었어. 보이지 않아? 그들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민주는 조용히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다. 그날 밤 늦게 김준호는 민주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나. 민주씨, 그가 시작했다.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온 변화에 대해 감사하고 싶어요.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제가 한 일은 없어요. 그저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상기시켜 드렸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었어요. 그가 고집했다. 우리는 당신이 오기 전에는 진정한 가족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함께 살지는 않았어요. 당신은 좋은 아버지예요, 김 사장님. 민주가 말했다. 당신은 단지 길을 잃었을 뿐이에요. 김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내가 떠난 후 저는 그저 제 일에 집중했어요. 그것이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것이었으니까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당신의 딸들은 이해해요. 민주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들도 역시 상실감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나요? 김준호가 갑자기 물었다. 아들을 잃은 후에, 사고 후에 어떻게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나요?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것은 그녀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는 주제였다. 처음에는 할 수 없었어요. 그녀가 솔직하게 인정했다. 저는 거의 1년 동안 침대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진수는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다가 나중에는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었죠. 그리고 그 목적이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것인가요? 김준호가 물었다.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부분적으로는요. 저는 제가 잃은 것에 집중하는 대신 제가 줄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모든 아이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더 많은 설득이 필요할 뿐이죠. 김준호는 그녀를 경외심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박민주 씨. 민주는 약간 얼굴을 붉혔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그것 이상이에요. 그가 고집했다. 그들 사이에 순간적인 침묵이 흘렀다. 김준호는 갑자기 자신이 너무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갔다고 느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다. 좀 더 공식적인 어조로 돌아가며. 이제 늦었네요. 좋은 밤 되세요. 당신도요, 김 사장님. 민주가 대답했다. 다음 날 민주는 새 쌍둥이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이번 주말에 우리는 특별한 것을 할 거예요. 그녀가 발표했다. 당신들의 아버지는 중요한 자선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데 그는 우리 모두가 함께 가기를 원해요. 자선 행사요? 서연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지루한 어른들 파티처럼 들리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민주가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어린이 병원을 위한 모금 행사예요. 많은 중요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거예요. 당신들의 아버지는 당신들이 거기서 그를 지지해주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왜 아빠는 갑자기 우리가 그런 곳에 가기를 원하죠? 지우가 물었다. 그는 보통 우리를 집에 두고 가요. 그는 변하고 있어요. 민주가 단순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당신들과 함께 이 중요한 순간을 공유하고 싶어 해요. 은혜는 이미 흥분해 보였다.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하나요? 걱정 마세요. 민주가 말했다. 내일 우리는 쇼핑을 갈 거예요. 다음 날 민주는 새 쌍둥이를 강남의 고급 쇼핑 지역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함께 드레스를 고르고 머리를 하고 심지어 메이크업 시연도 받았다. 소녀들, 특히 평소에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서연까지도 이 경험을 즐기는 것 같았다. 이 드레스 어때요? 아나 서연이 물었다. 짙은 녹색 드레스를 들어 보이며. 아름다워요. 민주가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의 눈을 완벽하게 돋보이게 해줘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그녀가 드문 일이었다. 쇼핑이 끝나고 그들은 카페에서 휴식을 취했다. 새 쌍둥이는 흥분해서 자신들의 구매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당신도 뭔가 사야 해요. 민주 씨, 은혜가 갑자기 말했다. 당신도 우리와 함께 가잖아요. 그렇죠? 민주는 망설였다. 저는 단지 배경에 있을 거예요. 저는 여전히 당신들의 가정교사니까요. 말도 안 돼요. 지우가 항의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해요. 맞아요. 서연이 동의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당신이 거기 있지 않으면 아빠는 다시 일에 집중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루해서 죽을 거예요. 민주는 웃었다. 좋아요. 알겠어요. 아마도 저도 뭔가 필요할 거예요. 그들은 민주를 위한 아름다운 푸른색 드레스를 골랐다. 그것은 품이 있으면서도 그녀의 휠체어에 앉았을 때 잘 어울리도록 디자인되었다. 당신은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될 거예요. 은혜가 확신했다. 민주는 웃었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당신들 3명이 거기 있을 테니까요. 소녀들은 민주의 칭찬에 기뻐했다. 한때 그들을 떠나게 하려고 했던 가정교사가 이제는 그들의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이 갑자기 물었다. 민주 씨, 당신은 얼마나 오래 우리와 함께 있을 거예요? 민주는 이 질문에 놀랐다. 글쎄요, 그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달려 있어요. 당신들이 저를 필요로 하는 한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언젠가는 떠날 거죠. 그렇죠? 서연이 고집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민주는 서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서연아,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떠나야 한다면 그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 어디서든 난 항상 당신들을 생각할 거예요. 서연은 만족한 것 같았다. 최소한 지금은 그날 저녁 김준호는 딸들이 쇼핑에 대해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기뻐했다. 그들은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그가 나중에 민주에게 말했다. 그들은 그저 당신의 관심과 인정을 원해요. 민주가 대답했다. 당신이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그들은 빛나요. 김준호는 생각에 잠겼다. 저는 그들을 위해 더 나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당신은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민주가 그를 안심시켰다. 그들은 잠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때 김준호가 갑자기 말했다. 민주 씨, 이번 주말 행사에서 당신이 단순히 가정교사로 참석하지 않았으면 해요. 당신은 우리의 손님으로 참석해 주세요. 민주는 놀랐다. 손님이요? 네. 그가 말했다. 약간 긴장한 듯했다.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었어요. 이것은 제가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작은 방법이에요.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영광이에요. 그녀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을 때 민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반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김준호와 그의 딸들에게 너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에 단지 직업으로 이것을 시작했지만 이제 그것은 그 이상의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 가족에게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어쩌면 너무 많이. 조심해 민주야.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너는 그들의 삶에 들어가기 위해 여기 온 게 아니야. 그저 도움을 주기 위해 온 거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자선 행사 당일 김준호의 저택은 준비로 분주했다. 새 쌍둥이는 자신들의 방에서 준비하고 있었고 김준호는 정장을 입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새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우아하게 올려 묶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에 놀랐다.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외모에 신경 쓰지 않았었다. 사고 이후 그녀는 자신을 예쁘게 꾸미는 것에 흥미를 잃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달라 보이고 싶었다. 민주 씨, 당신 정말 아름다워요. 은혜가 민주의 방에 들어오며 외쳤다.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은혜. 당신도 매우 아름다워요. 은혜는 연한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머리는 우아한 곱슬머리로 스타일링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린 소녀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우아한 젊은 여성이 되어가고 있었다. 지우와 서연은 어디 있어요? 민주가 물었다. 그들은 아직 준비 중이에요. 은혜가 대답했다. 서연이 자신의 머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지우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우아한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와, 지우, 당신도 아름다워요. 민주가 감탄했다. 지우는 부끄러워하며 미소를 지었다. 정말요, 저는 이런 옷을 입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당신은 멋져 보여요. 민주가 확신시켰다. 마지막으로 서연이 방에 들어왔다. 세 자매 중 가장 반항적인 그녀는 그녀의 녹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머리는 단순하지만 세련되게 스타일링되어 있었다. 모두 준비됐어요? 그녀가 물었다. 평소보다 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완벽해요. 민주가 대답했다. 당신들 모두 놀라워요. 그들이 계단을 내려갔을 때 김준호는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딸들을 보고 눈이 밝아졌다. 와, 당신들 모두 아름다워요. 그가 말했다. 진심으로 감동한 것 같았다. 그의 시선이 민주에게 머물렀을 때 그는 잠시 말을 잃은 것 같았다. 민주 씨, 당신도 매우 아름다워요. 민주는 얼굴을 붉혔다. 감사합니다, 김 사장님. 그들은 긴 검은색 리무진을 타고 행사장으로 향했다. 소녀들은 흥분해서 창문 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밤 풍경을 감상했다. 이것은 당신들의 첫 번째 공식 행사인가요? 민주가 물었다. 아니요, 지우가 대답했다. 우리는 전에도 아빠와 함께 몇 번 갔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어렸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셨을 때였죠. 서연이 그녀의 문장을 완성했다. 김준호는 불편해 보였다. 그는 여전히 아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했다. 오늘 밤은 특별할 거예요. 민주가 말했다. 주제를 바꾸기 위해. 이 자선, 행사는 아픈 아이들을 위한 것이니까요. 여러분은 큰 차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김태크는 매년 어린이 병원에 기부하고 있어요. 김준호가 설명했다. 그것은 내 아내에게 중요했던 일이에요. 그녀는 항상 아이들을 도왔어요. 은혜가 조용히 덧붙였다. 그녀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김준호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맞아, 그랬지. 행사장은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 중 하나인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렸다. 발레 파킹을 지나 그들은 레드카펫으로 향했다. 사진사들이 도착하는 손님들의 사진을 찍고 있었다. 모두 준비됐나요? 김준호가 물었다. 약간 긴장한 듯했다. 우리는 준비됐어요, 아빠. 서연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단력이 있었다. 민주는 그들 뒤에서 조용히 따라가려고 했지만 김준호가 그녀를 멈추게 했다. 민주 씨,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가 말했다. 그녀는 놀랐지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휠체어를 그들 옆으로 밀었다. 그들이 함께 입장했을 때 많은 시선이 그들에게 향했다. 김준호는 한국의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기업인 중 한 명이었고 그의 출현은 항상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오늘 밤 사람들은 그의 새 아름다운 딸들과 그들과 함께 있는 우아한 여성에게도 주목했다. 김 사장님 마침내 오셨군요. 한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그는 50대 중반에 잘 차려입은 남자였다. 박 회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준호가 인사했다. 제 딸들을 기억하시나요? 서연, 지우, 은혜입니다. 물론이죠. 박 회장이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졌군요. 그의 시선이 민주에게 향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여성은 누구신가요? 이쪽은 박민주 씨입니다. 김준호가 소개했다. 그녀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친구입니다. 민주는 이 소개에 놀랐다. 그녀는 자신이 가정교사 또는 아이들의 보호자로 소개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 씨. 그녀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저녁 내내 그들은 다양한 중요한 인물들과 대화했다. 김준호는 자랑스럽게 딸들을 소개했고 그들도 놀라울 정도로 잘 행동했다. 심지어 서연도 예의 바르게 어른들과 대화했다. 서연 양은 예술에 재능이 있어요. 김준호가 한 중요한 갤러리 소유자에게 말했다. 언젠가 그녀의 작품을 보셔야 해요. 서연은 아버지가 그녀의 재능을 인정하는 것에 놀랐다. 그녀는 밝은 미소로 빛났다. 민주는 주로 배경에 머물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의 지성과 우아함은 그녀의 휠체어를 곧 잊게 만들었다.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한 우아하고 세련된 여성이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녀는 40대 초반으로 완벽한 메이크업과 비싼 보석을 하고 있었다. 준호 씨, 여기서 당신을 볼 줄 몰랐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하지만 어딘가 날카로웠다. 김준호는 약간 불편해 보였다. 유나 씨 안녕하세요. 물론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행사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아이들도 데려왔군요. 최유나가 새 쌍둥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은 정말 자랐네요. 마지막으로 본 이후로. 그녀의 시선이 민주에게 향했다. 그리고 당신은 박민주입니다. 민주가 자신을 소개했다. 민주는 우리 가족의 친구예요. 김준호가 재빨리 덧붙였다. 유나의 눈이 살짝 좁아졌다. 정말요? 난 당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민주 씨는 최근에 우리 삶에 들어왔어요. 김준호가 설명했다. 유나는 민주의 휠체어를 흘끗 보았다. 그렇군요. 그리고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박 씨? 저는 교육자입니다. 민주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아, 교육자요. 유나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매우 고귀한 직업이네요. 김준호는 불편해 보였다. 유나 씨는 최고의 법률 회사 중 하나의 파트너예요. 그가 설명했다. 그녀는 우리 회사의 많은 계약을 처리해요. 그리고 우리는 오랫동안 친구였죠. 그렇지 않나요, 준호 씨? 유나가 말했다. 그녀의 손을 김준호의 팔에 가볍게 올리며. 서연은 이 여자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유나가 민주를 대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저녁 내내 유나는 계속해서 그들 근처에 머물렀다. 그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준호와 대화를 나누었고 민주를 무시하려고 했다. 몇 번 그녀는 김준호에게 우리라는 말을 사용했다. 마치 그들이 한 쌍인 것처럼. 그녀는 누구예요? 민주가 나중에 은혜에게 조용히 물었다. 은혜는 눈을 굴렸다. 최유나 씨요. 그녀는 항상 아빠 주변에 있어요. 특히 엄마가 떠난 후에요. 그녀는 아빠와 결혼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당신은 그녀를 좋아하지 않나요? 민주가 물었다.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 모두 그녀를 싫어해요. 은혜가 단순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가짜예요. 그녀는 우리에게 달콤하게 말하지만 우리가 없을 때 그녀가 아빠에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녀는 우리가 통제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적절한 여성의 영향이 필요하다고요. 민주는 이 정보를 생각해 보았다. 그녀는 유나가 단순히 그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후반, 민주는 자신이 휴식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조용한 발코니를 찾아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다. 여기서 혼자 있나요? 목소리가 그녀 뒤에서 들렸다. 민주는 돌아보았다. 그것은 유나였다. 잠시 휴식이 필요했어요. 민주가 대답했다. 유나는 그녀 옆에 섰다. 완벽한 자세로. 박 씨, 솔직히 말해보죠. 당신은 정확히 누구인가요?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이미 말했어요. 저는 교육자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가정교사예요. 유나가 말했다. 준호의 아이들을 위한 가정교사 맞죠? 민주는 놀랐다. 당신은 어떻게... 저는 준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요. 유나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당신을 고용했어요.
그의 반항적인 딸들을 다루기 위해. 그리고 이제 당신은 갑자기 가족 행사에 친구로 참석하고 있군요. 민주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제가 단지 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유나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위치를 잊고 있는 것 같네요. 준호는 한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남자 중 한 명이에요. 그는 당신과 같은 사람과 어울리지 않아요. 저와 같은 사람이라고요? 민주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당신은 알잖아요. 유나의 시선이 민주의 휠체어로 향했다. 준호는 강한 여성이 필요해요. 그의 옆에 설 수 있는 여성, 그의 수준에 맞는 여성. 민주는 유나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다. 저는 김 사장님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해요. 유나는 웃었다. 그 소리는 진실된 즐거움이 없었다. 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는 아내를 잃은 후 길을 잃었어요. 그는 지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그를 돕고 있었어요. 당신이 그를 정말 신경 쓴다면 당신은 그가 행복한지 신경 쓸 거예요. 민주가 말했다. 그리고 그의 딸들도요. 물론 저는 그들을 신경 써요. 유나가 주장했다. 그들은 단지 적절한 훈육이 필요할 뿐이에요. 민주는 이 여성이 얼마나 김준호와 그의 가족의 진정한 필요를 이해하지 못하는지 깨달았다. 유나는 그들을 소유물로 보았다. 그녀의 완벽한 삶의 다음 획득물.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려도 될까요, 최 씨? 민주가 물었다. 진정한 가족은 통제가 아닌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유나의 눈이 차가워졌다.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길래 나에게 조언을 해요? 당신은 그저 고용인일 뿐이에요. 그리고 고용인은 대체될 수 있어요. 그녀가 떠나기 전에 유나는 마지막 말을 던졌다. 당신 자신의 위치를 알고 거기에 머무르는 게 좋을 거예요, 박 씨. 당신은 여기에 속하지 않아요. 민주는 혼자 남겨졌다. 유나의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자신이 선을 넘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정말로 이 가족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유나가 오를까? 그녀는 단지 일시적인 존재일 뿐인가? 그녀가 이러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그녀는 누군가 발코니로 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김준호였다. 여기 있었군요. 그가 말했다.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민주는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다. 미안해요. 저는 단지 조금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어요. 김준호는 그녀 옆에 섰다. 모든 게 괜찮아요? 당신이 유나와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요. 민주는 망설였다. 그녀는 유나의 말을 그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것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일까? 괜찮아요.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우리는 그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김준호는 그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유나는 때때로 약간 직설적일 수 있어요. 그녀가 무슨 말을 했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는 당신을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민주가 말했다. 조심스럽게 그의 반응을 살피며. 김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유나와 저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어요. 그녀는 제 아내의 친구였고 그녀가 떠난 후에도 저를 도왔어요. 하지만 때때로 그녀는 우리 관계에 대해 제가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녀는 당신을 좋아하나요? 민주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김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아마도요. 하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그녀를 보지 않아요. 적어도 지금은요. 민주는 그의 마지막 말에 주목했다. 지금은요? 제 인생은 복잡해요. 그가 인정했다. 제 아내가 떠난 후 저는 제 딸들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그들은 이미 한 부모를 잃었어요. 저는 그들이 저도 잃는 기분을 느끼길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느꼈어요. 민주가 부드럽게 말했다. 김준호는 놀란 듯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일에 집중했을 때 그들은 당신도 잃었다고 느꼈어요. 그녀가 설명했다. 그것이 그들이 그렇게 화가 나고 반항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예요. 김준호의 얼굴에 깨달음이 스쳤다. 당신이 오라요? 저는 그들에게서 도망쳤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내를 잃은 고통에서, 제 딸들을 보는 고통에서. 하지만 이제 당신은 돌아왔어요. 민주가 말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잠시 조용히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민주 씨, 김준호가 마침내 말했다.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해준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해요. 당신은 단지 제 딸들을 바꾼 것이 아니라
저도 바꿨어요. 민주는 그의 말에 감동했다. 제가 한 일은 없어요. 저는 단지 여러분이 다시 서로를 보도록 도왔을 뿐이에요. 김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잠시 동안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 순간 서연이 발코니로 들어왔다. 여기 있었군요. 아빠, 당신은 곧 연설을 해야 해요. 김준호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보였다. 오, 맞아. 고마워, 서연아. 그는 민주에게 미소를 지었다. 우리 돌아갈까요? 그들이 돌아갔을 때 민주는 멀리서 유나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결심이 있었다. 민주는 갑자기 불안감을 느꼈다. 유나는 단순한 질투심 많은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력하고 영향력 있고 결단력 있는 여성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방해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교사 일이 아니게 되었다. 이제 민주는 자신이 권력과 감정의 위험한 게임에 휘말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는 이 게임에서 잃을 것이 너무 많았다. 자선 행사 이후 며칠 동안 김준호의 저택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새 쌍둥이는 학교에서 더 잘 지내기 시작했고 김준호는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냈다. 그리고 민주는 이 가족과 함께 자신의 역할에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선 행사에서의 유나와의 대화를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유나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아침 민주는 새 쌍둥이를 데리고 한강공원으로 소풍을 갔다. 그들은 이제 이것이 그들의 전통이 되었다고 느꼈다. 김준호는 중요한 회의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는 약속했다. 그는 점심시간에 그들과 합류할 것이라고. 이번엔 진짜로 올까요? 서연이 물었다. 아직도 의심이 남아있었다. 그는 올 거야, 은혜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확신이 있었다. 그는 약속했잖아. 그들은 강가의 자리를 잡고 바구니에서 음식을 꺼냈다. 민주는 소녀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도왔고 그들이 얼마나 함께 일하는데 능숙해졌는지에 놀랐다. 몇 달 전 그들은 끊임없이 싸웠다. 이제 그들은 거의 춤을 추는 것처럼 서로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조화롭게 함께 일했다. 아빠가 좋아하는 김밥을 만들었어요. 지우가 말했다. 깔끔하게 쌓인 김밥 롤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그리고 저는 그의 좋아하는 차를 가져왔어요. 은혜가 덧붙였다. 서연은 눈을 굴렸지만 그녀도 역시 자신의 기여를 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위한 작은 스케치를 그렸다. 그것은 그들 넷이 함께 공원에 있는 모습이었다. 그들이 준비를 마쳤을 때 민주의 전화기가 울렸다. 그녀는 화면을 확인했다. 김준호였다.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그녀가 대답했다. 민주 씨, 그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어요. 저는 아마도 소풍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민주는 소녀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이해합니다, 김 사장님. 하지만 아이들은 실망할 거예요. 알아요.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후회가 담겨 있었다. 제가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요? 민주는 잠시 생각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 함께 저녁 식사를 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약속을 지켜주세요. 약속합니다. 김준호가 말했다. 민주가 전화를 끊었을 때 그녀는 새 쌍둥이가 이미 그녀의 대화를 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다. 또 일이죠? 서연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항상 그래요. 그는 노력하고 있어. 민주가 그들을 안심시켰다. 그리고 그는 오늘 저녁에 우리와 함께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를 위한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지우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럼 우리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저장해 둘 수 있어. 소녀들은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소풍을 즐겼지만 그들의 웃음소리에는 이전의 활기가 부족했다. 소풍 후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주는 현관 앞에 주차된 낯선 차를 발견했다. 그것은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이었다. 누구의 차죠? 그녀가 물었다. 서연은 차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다. 유나 씨의 차예요. 민주는 갑자기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선 행사 이후 유나를 보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여자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거실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김준호와 유나가 함께 앉아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했다. 유나는 우아한 사업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머리는 완벽한 롤로 스타일링되어 있었다. 그녀는 김준호의 말에 웃고 있었고 그의 팔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다. 아빠? 은혜가 불렀다.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김준호는 일어섰다. 약간 당황한 듯했다. 얘들아, 돌아왔구나. 소풍은 어땠니? 당신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거예요. 서연이 날카롭게 말했다. 유나를 차갑게 쳐다보며. 유나는 일어서서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따뜻하지 않았다. 안녕 소녀들. 오랜만이네 뭐. 유나 씨가 방금 들렀어. 김준호가 설명했다. 그녀는 중요한 법적 문서를 가져왔어. 토요일에요? 지우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유나는 웃었다. 비즈니스는 주말에도 계속되지. 지우야. 그리고 나는 준호를 도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 그녀의 시선이 민주에게 향했다. 안녕하세요 박씨. 오늘도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네요? 민주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네, 우리는 소풍을 다녀왔어요. 정말 좋네요. 유나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조롱이 있었다. 당신은 직업에 매우 헌신적이네요. 김준호는 불편해 보였다. 유나 씨, 저녁 식사 전에 그 계약서를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이죠, 유나가 말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오늘 저녁에 새로운 프랑스 레스토랑이 오픈했어요. 우리가 함께 가는 건 어떨까요? 당신과 저 그리고 물론 소녀들도요. 그녀는 민주를 의도적으로 제외했다. 김준호는 망설였다. 사실은 민주 씨와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약속했어요. 오, 그럼 민주 씨도 물론 올 수 있어요. 유나가 말했다.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하며. 그녀는 소녀들을 돌볼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이 화를 내기 전에 민주가 끼어들었다. 사실 저는 오늘 저녁에 약간 피곤해요. 여러분이 함께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준호는 놀란 듯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우리는 계획이 있었어요. 괜찮아요. 민주가 그를 안심시켰다. 다른 날에 할 수 있어요. 소녀들은 항의하려고 했지만 민주는 그들에게 조용히 머리를 흔들었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 싸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유나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완벽해요. 준호 씨, 우리는 7시에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약을 할게요. 김준호는 여전히 망설이는 것 같았지만 그는 동의했다. 좋아요. 하지만 오래 머물 수는 없어요.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요. 물론이죠. 유나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저는 당신의 시간을 존중해요. 유나가 떠난 후 새 쌍둥이는 민주에게 몰려들었다. 왜 그렇게 말했어요? 서연이 요구했다. 우리는 그 여자와 저녁 식사를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우가 동의했다. 그녀는 항상 우리를 어린애 취급해요.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아하게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유나 씨는 당신들의 아버지의 동료이고 그녀는 그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해요. 그녀는 그 이상을 원해요. 서연이 말했다. 그녀는 우리 엄마를 대신하고 싶어 해요. 민주는 이 말에 마음이 아팠다. 아무도 당신들의 어머니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들의 아버지는 언젠가 다시 사랑을 찾을 권리가 있어요. 그가 유나를 선택한다면요? 은혜가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민주는 이 생각에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해요. 하지만 저는 당신들의 아버지가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자신과 당신들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김준호와 새 쌍둥이가 유나와의 저녁 식사를 위해 떠난 후 민주는 혼자 남겨졌다. 그녀는 텅 빈 저택을 돌아다니며 이 모든 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가족에게 너무 애착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그녀는 단지 가정교사로 시작했지만 이제 그녀는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은 위험했다. 그녀는 언젠가 떠나야 할 것이다. 그것이 그녀 직업의 현실이었다. 민주는 김준호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그곳에 가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것은 그의 개인 공간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사무실은 단정하고 조직적이었다. 벽에는 학위증과 상장들이 걸려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그의 아내와 딸들의 사진이 있었다. 더 행복한 시절의 사진들. 민주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김준호의 아내는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눈을 가진. 그녀는 자신의 세 딸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아마도 10살쯤 되었을 것이다. 민주는 탁자 위에 놓인 문서들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그녀는 그것들을 살펴보았다. 그것들은 법적 문서였다. 김준호의 회사와 관련된 계약서들, 그리고 맨 위에는 유나의 이름이 서명되어 있었다. 그녀가 더 자세히 읽으려고 할 때 그녀는 갑자기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김준호의 개인적인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되었다. 그녀는 문서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사무실을 떠났다. 그녀가 복도를 따라 내려갈 때 그녀는 벨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그녀의 놀라움으로 그것은 이진우였다. 김준호의 오랜 친구이자 심리학자 박 씨. 그가 인사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준호를 찾고 있었어요. 김 사장님은 지금 외출 중이에요. 민주가 설명했다. 하지만 들어오세요. 이진우는 거실로 들어왔다. 당신이 유명한 박민주 씨군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준호가 당신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민주는 놀랐다. 그랬나요? 물론이죠. 이진우가 말했다. 그는 당신이 그의 딸들과 어떻게 잘 지내는지에 대해 매우 감명받았어요. 그는 당신을 기적의 일꾼이라고 불러요. 민주는 이 칭찬에 얼굴을 붉혔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당신은 그 이상을 하고 있어요. 이진우가 말했다. 당신은 깨진 가족을 다시 모으고 있어요. 그들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이진우는 친절하고 통찰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김준호와 그의 딸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공유했다. 준호는 아내가 떠난 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가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슬픔에 갇혀 있었어요. 그는 딸들을 볼 때마다 아내를 보았죠. 그래서 그는 그들을 피했어요.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민주가 말했다. 상실은 사람들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죠. 맞아요. 이진우가 동의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당신 덕분이에요. 민주는 머리를 흔들었다. 저는 단지 그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상기시켰을 뿐이에요. 그의 딸들은 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요. 이진우는 그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당신은 매우 겸손하군요. 하지만 준호에게 당신은 그저 가정교사가 아니에요. 당신은 그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민주는 이 말에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무슨 뜻이죠? 이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저는 심리학자예요, 민주씨. 저는 사람들의 감정을 읽는 일을 해요. 그리고 준호가 당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에는 특별한 빛이 있어요. 민주는 이 말을 소화하려고 노력했다. 김준호가 그녀에게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가능할까? 하지만 유나 씨가 있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는 분명히 그와 더 적합한 짝이에요. 이진우는 웃었다. 유나요? 그녀는 수년 동안 준호를 추구해왔어요.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진정한 감정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녀는 그의 유형이 아니에요. 그의 유형이요? 민주가 물었다. 준호는 강한 여성을 좋아해요. 이진우가 설명했다. 진정으로 강한 여성.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면의 힘을 가진 여성. 그의 아내 미영이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도 그런 것 같아요. 민주는 이 대화가 너무 개인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주제를 바꾸기로 했다. 그래서 무슨 일로 김 사장님을 찾으셨어요? 그녀가 물었다. 이진우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다. 사실 그에게 경고하려고 했어요. 윤에 대해서요. 민주는 경계심을 느꼈다. 무슨 일이 있나요? 그녀는 위험한 여자예요. 이진우가 말했다. 그녀는 준호와 그의 회사를 원해요.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일도 할 거예요. 어떤 종류의 위험인가요? 민주가 물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나는 그녀가 준호의 회사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경쟁사에 넘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당신을 제거하기 위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는 숨을 들이켰다. 저를요? 하지만 저는 단지 가정교사일 뿐이에요. 당신은 그 이상이에요. 이진우가 말했다. 당신은 준호의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유나는 그것을 알아요. 그들의 대화는 전화 벨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그것은 민주의 전화였다.
그녀는 화면을 확인했다. 김준호였다.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그녀가 대답했다. 민주 씨,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지금 바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야기해야 해요. 무슨 일이 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갑자기 걱정이 되었다. 유나가, 그녀가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진실을 알아야 해요.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어떤 진실이요? 당신의 과거에 대해 그가 말했다. 당신의 사고에 대해, 당신의 아들에 대해. 민주는 얼어붙었다. 어떻게 유나가 그녀의 과거에 대해 알 수 있었을까? 우리는 집에서 이야기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가 전화를 끊었을 때 그녀는 이진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시작되었군요. 그가 말했다. 유나의 공격이요. 민주는 갑자기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그녀를 쫓아올 것을 항상 두려워했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녀가 관심을 갖게 된 가족을 위협하고 있었다. 30분 후 김준호가 집에 돌아왔다. 그는 홀로 왔다. 새 쌍둥이는 유나의 집에 남아 있었다. 소녀들은 어디 있나요? 민주가 물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그들은 유나와 함께 있어요. 김준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저는 당신과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민주는 자신의 휠체어를 거실로 밀었다. 이진우는 이미 떠났다. 그는 그들에게 프라이버시를 주고 싶었다. 유나가 당신에게 무엇을 말했나요? 민주가 물었다. 김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실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당신이 예전에 간호사였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돌보던 환자의 약을 잘못 투여해서 그 환자가 위험한 상태에 빠졌다고요. 민주는 충격을 받았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녀는 당신의 사고가 실제로는 자살 시도였다고 말했어요. 김준호가 계속했다.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함께 데려가려고 했다고요. 민주는 숨이 막혔다. 그녀는 이런 끔찍한 거짓말을 어떻게 생각해낼 수 있었는지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은 모두 거짓말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제 사고는 단지 그것이었어요. 사고였어요. 그리고 저는 절대로 간호사였던 적이 없어요. 그럼 당신은 무엇이었나요? 김준호가 물었다. 진실을 말해주세요, 민주씨. 저는 더 이상의 거짓말을 견딜 수 없어요.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지 않았다. 저는 특수교육 교사였어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제 아들 진수는 저와 함께 차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트럭이 빨간 불에 달려들었어요. 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저는 제 다리를 잃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김준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았다. 유나는 당신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는 당신의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범죄 기록이요? 민주는 믿을 수 없었다. 김 사장님, 저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저를 고용하기 전에 저를 조사했잖아요. 당신은 무언가를 발견했나요? 김준호는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유나는 당신이 당신의 신원을 위조했다고 말했어요. 민주는 절망감을 느꼈다. 유나는 그녀에 대한 완전한 거짓말을 만들어냈고 김준호는 그것을 믿기 시작하고 있었다. 김 사장님,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저는 당신과 당신의 딸들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제 이름은 박민주이고 저는 특수교육교사였으며 저는 제 아들을 사고로 잃었어요. 그것이 진실이에요. 김준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저는 당신을 믿고 싶어요, 민주씨. 정말로 그래요. 하지만 유나는 제 오랜 친구예요. 그녀는 제 아내의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녀는 당신을 원해요, 민주가 말했다. 그녀는 당신과 당신의 회사를 원해요. 그리고 그녀는 저를 제거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거예요. 김준호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친구 이진우가 저에게 말했어요. 민주가 설명했다. 그는 유나가 당신의 회사 정보를 경쟁사에 넘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녀는 저를 제거하기 위해 이 모든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김준호는 이 정보를 소화하려고 노력했다. 이진우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왜? 그는 당신을 걱정하고 있어요. 민주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유나를 믿지 않아요. 김준호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다. 그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유나 아니면 그의 가족에게 평화를 가져온 여성인 민주.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저는 이것을 파악해야 해요. 민주는 깊은 상처를 느꼈다. 김준호가 그녀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그녀를 아프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이해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저는 이해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제발 소녀들을 데려와 주세요. 그들은 유나와 함께 있어서는 안 돼요. 소녀들은 괜찮아요. 김준호가 말했다. 그들은 유나의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어요. 저는 내일 아침에 그들을 데려올 거예요. 민주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새 쌍둥이가 유나와 함께 있는 것이 걱정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김준호에게 더 압력을 가하고 싶지 않았다. 김 사장님,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제발 소녀들에게 제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을 거라는 것을 알아요. 김준호는 그녀를 이상하게 바라보았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민주 씨?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네요. 민주는 슬프게 미소를 지었다. 저는 단지 소녀들이 제가 그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기를 원해요. 김준호가 떠난 후 민주는 홀로 남겨졌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유나가 이길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김준호는 혼란